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용준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사실은 좀 저희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왕의 DNA. 내 자식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다. 이 아이는 왕자와 공주처럼 대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사를 압박했던 교육부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부 6급 공무원일 시절에 그런 걸 했다 그러고 지금은 5급이 됐다 그러던데, 자, 이 사람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혹시 왕의 DNA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세종의 한 경계성 지능 자녀를 둔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하지마, 안 돼, 그만 같은 제지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편들어 달라 같은 말도 문제지만 4번을 보면 왕의 DNA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4번에선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고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아이에게 반장 같은 리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이 메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보낸 방법도 문제인데요.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보냈는데 공직자 통합 메일은 공직자 간 소통 창구로 사적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고 공문과 같이 공적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특히 수신자가 발신자의 부서와 직급을 알 수 있는데 발신자 학부모는 교육부 사무관으로 일개 교사 입장에선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갑질을 행사한 셈입니다. 이 학부모는 이 메일 외에도 작년 10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교육청은 즉각 직위 해제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는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교체된 담임교사에게도 학생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해 보내달라거나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일단 이 몰상식한 이 비상식적인 학부모가 있다고 쳐요. 그 학부모가 교육청에다가 이 선생님 좀 그래요 라고 해서 뭘 올렸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선생님 말이 맞는지 학부모 말이 맞는지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 학부모의 행동이나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안 따랐다고 선생님을 직위해제를 먼저 시켜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교육청이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이 사무관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뭐 또 후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선생님부터 그냥 무슨 민원만 들어오면 너는 X야 이러면서 그 선생님 먼저 이렇게 잘라버리고 직위해제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끔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육부 공무원이지 이 학부모에 대해서는 막 계속 네가 원하는 대로 조치 다 취했다 뭐 이런 건가 보죠. 예, 교육계에서는 요번에 이제 서희초 사태에서도 얘기됐는데 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일단 직위해제를 시킨 다음에 이후에 조사하는 게 그동안 관행처럼 그러니까 굳어왔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내가 보기엔 그게 일단 선생님이 잘못했다니까 먼저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또 학부모 갑질이 점점 심해지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게 방법으로 이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웹툰 작가인가요? 예. 신들과 함께 그 주호민 주호민 씨도 작가. 예. 그 사람도 선생님을 고소하고 신고하고 할 때 먼저 하니까 직위해제 먼저 시키고 지금 이런 거 된 거잖아요. 네. 항상 이게 문제였던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담임 선생님께 보낸 편지, 아까 저희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편지 내용을 보셨죠? 네네. 정말 웃기더만요. 보세요.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제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칭찬과 사과에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자기네 애는 사과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남한테는 사과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회화에는 강점이고 수학은 취약합니다. 취약도 취학이라고 써놨네. 사무관 맞아? 이 맞춤법도 모르는데. 자, 어쨌든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강요하는 것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가 허용되자 제일 힘든 것부터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참, 어쨌든 이렇게 보냈다는데 이걸 보고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무계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왕의 DNA 운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게 일종의 뭐 무슨 치료요법으로 많이 민간단체에서 사용됐던 것이라면서요. 그 ADHD라고 하죠. 이제 과잉행동장애 증후군. 예.
이게 전체로 보편화된 건 아니고 이게 일부 그 치료기관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 ADHD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서 이거를 약물 치료하지 말고 그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행동 교정만으로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 근데 이 방법이 뭐냐? 이걸 왕자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왕의 DNA라고 이게 이쪽에서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이 교육부 사무관이 우리 아이를 이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는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로 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ADHD라고 하는 이 과잉 행동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물론 이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약물 치료도 있고 행동 치료도 있고 인지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학부모가 그러니까 이 교육부 사무관이 추종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애의 문제가 아니다. 선생의 문제이고 주변 사람의 문제다. 이제 이런 전제하에 이런 새로운 방법을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되면 안 된다. 얘네들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 얘네들은 무조건 칭찬만 해줘야 되고 얘네들은 자기네가 잘났다고 생각해야지만 뭔가 좀 행동을 좀 유의미하게 바꾼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관이 아마 잘못된 그런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닌가. 아유,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왕의 DNA를 가진 아이를 위해서 자기는 시녀처럼 힘들게 해야 되는데. 아유,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가 잘못이 있겠습니까만은, 예, 기본적으로 저는 얘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왕의 DNA라고 하는 건 뭐, 한 교육업체, 지지 브레인 파워 연구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단어로 마치 이 아이를 식이요법과 행동 교정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 방식이었다. 자,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았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쿠팡, CJ, 택배 없는 날 가지고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이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입니다. 근데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0년부터 매년 여름 휴가 시즌이자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즈음해 하루를 정해서 이제 택배 기사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루 쉬고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택배 업계 선두인 CJ 대한통운을 필두로 많은 택배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지만 물류업계 신흥 강자인 쿠팡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쿠팡은 써보면은 진짜 금방금방 하고 진짜 하루도 안 쉬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택배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싫겠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제 CJ 대한통운에서는 매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택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헐뜯는 일부 업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중소 택배사들의 참여를 위한 택배 없는 날 취지가 훼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이 이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택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일 뿐, 쿠팡은 이제 언제나 휴가를 8월 9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안 해도 안 쉬어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다른 택배 회사에서는 이렇게 그냥 휴가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정해서 다 같이 쉬자 이런 입장인 거고, 이 쿠팡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어떠한 기사라도 8박 9일까지는 휴가를 쓸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놨다. 네. 그러니까 택배 없는 날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군요. 그쵸. 그래서 백업 기사를 미리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CJ나 뭐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강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양기업의 갈등이 이 택배에서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부딪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지난해 11월부터 쿠팡과 CJ 제일지당은 햇반 비비고 등의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도 쿠팡에선 대표적인 즉석밥 햇반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CJ는 이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신세계 등과 손잡고 반쿠팡 연대까지 꾸리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햇반을 쿠팡이 배달을 못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아예 등록을 안 돼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을 못 시켜준 이유는 다른 회사들하고의 관계 때문인 거예요. 이게 햇반, 비비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납품 단가 서로 이제 조율하다가 야, 너 안 돼. 너네들한테는 이 물건 못 줘. 이렇게 된 건가 본데. 그러니까 CJ에서 만들어내는 햇반하고 비비고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쿠팡에다가는 절대 안 준다 이런 얘기군요.
CJ는 네이버, 신세계 등과 손잡고 반쿠팡 연대까지 꾸린다.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쿠팡이 엄청나게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번 쿠팡이 계속 적자만 계속되면서 힘들어 하다가 요즘에 갑자기 막 흑자로 돌아서면서 엄청나게 지금 몸집도 커지고 이 파워가 세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쿠팡이 이러다가는 독점을 하고 그다음에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갑질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올리브영이 그동안 이제 중소 뷰티 협력사들에게 이제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쿠팡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그 납품업체 독점거래 강요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1, 2년 전까지만 해도 쿠팡과 CJ는 체급이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CJ가 우세했는데요. 네. 엔데믹 이후에 이게 CJ가 갖고 있는 이제 엔터, 영화, 택배 등이 이제 부진하면서 그 사이에 적자 행진하던 쿠팡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햇반을 안 팔아도 끄떡없단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러다가는 CJ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CJ가 훨씬 체급이 컸죠. 네. CJ는 뭐 극장, CGV도 있고 뭐도 있고 엄청나게 큰 데인데 쿠팡이 지금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OTT에서도 쿠팡하고 이 TVN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나요. 티빙. 예. 티빙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물론 디즈니는 맨 꼴찌지만 웨이브보다도 앞섰더라고요. 이 쿠팡 플레이가.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상승세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에 비하면 CJ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근데 몸집이 커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해외 실적도 쿠팡이 되게 좋은 걸로 지금 나오죠.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참 이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박경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진하 기자가 찾아온 첫 번째 이슈 뉴스는 뭘까요? 네,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 과거사 언급 없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언급이 없이 한미동맹과 유엔 사령부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셔틀 외교를 재개한 일본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을 언급한 것은 한일을 포함해 총 5차례였지만 과거사에 대한 내용이 아닌 유엔 사령부 관련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무고한 우리 나라 영토를 네. 일본이 자기네 나라 영토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와서 짓밟고 간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다가 그것은 옳지 않다. 너네들이 그 세계적으로 전쟁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옳지 않다라고 해서 연합군으로부터 공격받고 항복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당연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피해 당사국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주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 해마다 이런 나쁜 짓을 다시 한번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국은 가해국대로 계속해서 사과하고 또 미래지향적 관계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피해국은 피해국대로 앞으로 이런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같이 건설적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전제는 전부 다 과거에 했던 행동은 정말 잘못이었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반성의 얘기가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시다는 이제 앞으로 전쟁 안 합니다. 이런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과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는 일본하고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냥 면죄부를 싹싹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 너무 섭섭한 말 아닙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시다 총리는 어제 그 A급 전범이 있는 그 신사참배를 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일본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역할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사의 이제 보수 정권으로 불리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런 축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과거사가 언급이 없었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명박 씨는 지난 2012년도에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계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인데,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2014년도 박근혜 씨는 정부는 일본 지도자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일본 정부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로 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 같은 전직 대통령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친일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거에 대한 건들은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가 지난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아니면은 그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마련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자들, 우리 받기 싫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피해자들 받거나 말거나 공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공탁한다고 법원에 내니까 피해자들이 싫다고 의사를 밝히니까 법원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공탁 공무원들이 못 받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원에다가 다시 또 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법원에서도 안 됩니다라고 판사님들이 또 안 받아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또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 국민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이 정부는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나빴었고, 지금 본질이 뭔지를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특히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게 저는 가장 좀 슬펐습니다. 자유를 27번을 외치고 공산 전체주의, 뭐 공산이라는 말을 8번 외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뭐 공산주의에 뭐 맹종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나 봐요, 대통령은. 네. 자, 이 자유 27번, 공산 8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광복절 축사에서 조금 나오기 어색한 단어인 공산이란 단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또 독특하게 좀 봤던 단어들은 카르텔, 이런 킬러, 이런 단어들도 언급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제도 또 했다는 거예요. 네. 광복절 축사에서. 네. 약간 국무회의처럼 이제 킬러 뭐 건설업자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킬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유튜브 좀 그만 봐라.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많이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문을 했고 집행부들이 가서 인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하고 서로 뭐 인사를 나누거나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극우 유튜버들이 포진해 있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정가 사범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또 막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그 대통령의 부친이 돌아가신 그 자리는 경건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조문을 하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또 욕을 보이고 욕설하고 그런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어쨌든 정쟁은 정쟁이고 망인에 대한 혹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거는 또 별개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사면이에요. 대통령 사면. 네. 사면권. 네. 저희가 어제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광복절 특사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경제인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서 오늘은 좀 경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정부가 이제 지난해 주요 경제인의 경우 작년에 특사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명을 사면했는데요. 올해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창구 금호석유 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강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12명을 사면 리스크 이름에 올렸습니다. 네. 정부는 늘어난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경제 살리기 일환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들은 대부분 개인 비리나 그런 걸로 처벌받아서 기업의 이미지를 오히려 실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를 향해 갑질, 상습 폭언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130억이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도 있습니다. 네, 또 태강그룹 같은 이번에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면서 이야기했던 게 올해 초에 태강그룹에서 지금 태강그룹이 현재 한 7,0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태강그룹에서 이제 약간의 그 사면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면서 시민단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태강그룹이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해서 7,000명 정도를 고용하겠다, 새롭게 고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좀 하나의 그룹을 다시 만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영 이중근 회장은 지난번에 자기네 동네에 있는 뭐 동창들이라던가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많게는 1억, 적게는 몇 천만 원씩 투척했다 그래서 또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사면 못 건드는 사람이 명단에 들어간 걸 보니까 혹시 이걸 노리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시민단체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밖에 논란이 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군 관계자 6명이 사면됐는데 이들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했는데 사실 광복절 특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나라의 통합 이런 거를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나 치우친 사면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사면에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 차원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아무 근거도 없이 사법부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해주는 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거든요. 그러면 좀 통합 이런 측면에서 많이 행사를 하게 마련인데 박근혜 라인 하나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사범들을 풀어줬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사범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진아 기자도 말했지만 얘기되고 있는 그분들은 개인 비리가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이었고 사실 그분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경제가 살리러 나가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자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절도에 저질렀던 사람들 풀어주게 되면 뭐 치안을 살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말하자면. 게다가 여기 지금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 이번에 왜 이 사람을 사면해 주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사면해 주고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가석방 해주는데 원래 70% 이상 정도 가석방 그 형기를 맞춰야지 해주는 게 기본인데 이 사람 50%밖에 안 했는데도 가석방을 막 해줘요. 자기네 마음대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김태훈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제 명예를 좀 회복했다. 나 사실은 공익제보자인데 법원에서 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서 나를 망신 주더니 이제 나는 정치적 탄압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 하고 다니면서 나 다시 그 강서구청에 나가겠다 이러잖아요. 본인 때문에 지금 40억 들여가지고 다시 강서구청장을 뽑기로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대통령 사면권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원래 그동안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난은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건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 시간이죠.
뉴스 브리핑 이것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용준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영상부터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예, 용혜인 의원님. 예. 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네,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회의장을 떠난 이만희 간사의 모습을 저는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의 진행보다는 오로지 파행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역시 방금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 장면인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만희 의원을 향해서 외칩니다. 간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뭐가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새만금 잼버리 종료 이후에 지금 누구가 책임인지 이거 공방 벌이는 과정 중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안 나왔다고 좀 저러는 거죠? 네네. 예. 어제 행안위가 이제 잼버리 종료 이후 처음 열린 전체 회의였는데요. 이상민 장관이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모았습니다. 근데 또 이날 회의가 또 관심을 모았던 것 중 하나가 수해복구로 미뤄졌던 이제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날 여야 합의로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안건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새만금 잼버리 종료 이후에 이제 그 책임도 하나 좀 확인해 볼 겸 또 하나는 그 오송 참사 진상 규명. 사실 이제 그 두 가지가 매우 다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왜 저렇게 도망갑니까? 그래서 이제 여야가 합의가 해서 이미 열리기로 됐는데 네? 그걸 갑자기 이제 여당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네. 이제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당 의원 전체가 불참을 했습니다. 예. 했고 이만희 의원도 가버렸군요. 예. 아니 근데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은 김관영 지사하고는 또 무관한 것이니까 일단 오송 참사라도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건 그러니까 정쟁화 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네. 좀 보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이제 김관영 지사가 안 나온 채 이상민 장관이 나오고서 이제 그 잼버리 얘기를 물으면은 정부 책임만 너네가 물을 거 아니냐. 전북도지사가 나와야 이제 전북도의 책임도 물을 텐데 안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여당 측의 입장입니다. 아, 참네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걸 좀 따로따로 나눠서 하지 그랬어요. 오송 참사 진상 규명하고 이 잼버리 문제하고는 또 별개니까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여당에서 결국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냥 피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도 하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 두 가지 따로따로 하자 그랬는데 여당에서 아니다 같이 하자 그래놓고는 김관영 안 나왔으니 우리 못한다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야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이건 책임이나 이런 거를 뭐 묻고 확인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니네 책임이라고 내가 몰아붙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니까 아 이거 잘 됐다 못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잘못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어제 출석이 예정됐던 이상민 장관이랑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안 나왔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네. 이유가 여당 의원들이 안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는 이상민 장관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충북도지사도 출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여당 의원이 안 나왔다고 자기들도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김영환 지사는 진짜 특이한 사람이군요.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진짜 멘탈도 특이하시고 이상민 장관도 행안부 장관으로 지금 다시 업무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당 나를 서포트해줄 여당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안 나간다? 이게 지금 올바른 이 자세입니까? 본인들이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야 신기하네요. 아이고 어쨌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김교웅 행안위원장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이냐. 그렇죠. 그리고 정부 부처 기관장이 오히려 국정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는데요. 어제 행안위 회의가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
수해 대책이 그동안 매번 수해가 피해를 입으면은 그 후에 대책은 한다고 해놓고 이게 막 미뤄지고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여야 합의로 이번 달 중에는 무조건 하겠다. 그렇게 한 회의가 어제 회의였거든요. 아, 근데 어제 회의가 파행이 되면서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여당 노릇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이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여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은 계속 야당하고 여당하고 좀 뒤바뀐 듯한 모습을 좀 취하면서 할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상정조차 못하고 있고 또 여당 의원들이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뭐 국무위원이나 이런 지자체장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여기 원희님께서 오송지하도 참사 유가족분들 이 책임 전가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당시 마음 아픈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보내셨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거나 말거나 본인들은 책임 없다 이렇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끝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속상하고 속상합니다. 강원희님께서 우리도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힘냅시다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말 저는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좀 제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일을 엉터리같이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 뽑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활동을 재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군요. 네. 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활동 재개 이틀 만에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제 TK 지역에서 지지자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네. 이제 박 씨는 이틀 전인 이제 광복절 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이날은 박 씨의 모친인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지 49주기를 맞는 날로 박 씨는 참배를 마치고 역사 자료관을 둘러보면서 유경수 여사와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이제 그냥 박근혜라고 해요. 박근혜 씨라고 해요. 이제 그 부르는 이름으로 좀 저희가 이제 뭐 전 대통령에도 불렀다가 씨라고도 불렀다가 조금 왔다 갔다도 했었었는데 이제 통일해서 박 씨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자, 어쨌든 광복절 날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본인의 모친이 그때 광복절 행사하다가 총에 맞았기 때문에 49주기였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본격적인 무슨 행보를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3월달 작년 3월에 이제 대구 사저로 내려가고서는 두 번째로 나온 공개 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대구 동화사 나간 지는 이제 4개월 만이라서 이제 이날 지지자들을 만나고 이런 뭐 반겨주는 모습 또 트레이드마크 올린 머리 뭐 이런 걸 보여주니까 건강 이상설은 아니다.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좀 앞으로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쪽 지지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러네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네, 사실 그동안에 그게 이제 이따가 나오면서 건강이 매우 안 좋다라는 소문이 있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괜찮다 계속 그런 얘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조금 시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정말 괜찮은가 보다 이런 안심을 주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번이 사실은 이제 또 이렇게 미묘하게 타이밍이 좀 맞아 떨어진 게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이 이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는 안 갔다고. 예. 이게 방금 전에 경우 15일 있었던 일이고 이제 16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는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조문을 하지 않고 조화만 보냈습니다. 근데 전 대통령이 이제 뭐 특정 질병이 아니라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런 대통령 부친상 같은 중요 행사를 불참한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박 씨는 윤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잘 다녀와라. 이렇게 전달하고 윤 대통령도 그냥 건강 잘 챙겨라 이 정도로 답하고 둘이 대화를 오갔습니다. 야, 그래도 참 박근혜 씨 입장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을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본인을 감옥에 사실은 보낸 바로 그 당사자인데 또 본인을 풀어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막 또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모든 마음이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가 안 돼봐서 모르긴 합니다만은.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각각 조화를 보낸 것으로 얘기가 됐죠. 근데 실제 간 사람들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조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윤옥 여사 그리고 류의,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랑 함께 빈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상갓집의 정치학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일 핵심은 이번에 대통령 사면 대상에 친박계 인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친박계 홀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년 총선이고 MB 계열이 지금 득세하고 있고 친박계 인사들 지금 밑에서부터 뭔가 지금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딱 박근혜 씨가 나타난 겁니다. 구심점이 되어서. 그냥 일단 거리는 두고 있죠. 뭔가 이렇게 딱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모양을 딱 보면서 분석해 봐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갓집의 정치학 내지는 MB계와 이 친박계의 또 다른 충돌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적 느낌이 좀 있네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영준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이 후보자가 미리 국회에 이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수 이념 전사의 교육과 육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보수적 정치색을 일관되게 드러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이 밖에 새로 제기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과 자녀 학폭 논란 등이 또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서 공방이 또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종합소득세가 7천만 원 정도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사실 저도 저희 법인에서 내는 그런 건강보험료 이외에 종합소득세를 제가 내니까 그러니까 가위를 벌어들인 기타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매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별도로 추가로 또 저한테 내라고 합니다. 그게 한 달에 벌써 50만 원 정도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7천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이 금액이 사실은 상당해지는 건데 이분은 피부양자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거의 안 낸 셈이 한 푼도 안 낸 셈이 됐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학폭 논란도 문제인 것 같고 또 뭐 그동안에 이를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는요. 이동관 씨가 2019년 6월 24일 날 지상파는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우파에 제대로 된 분들은 아예 지상파 방송 안 본다. 신의 한수 본다. 뭐 이런 말 하면서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에 나가서 지상파 방송 아예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것도 있고. 네. 또 검찰총장이었던 당시에 검찰총 후보자였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대진 검사 감싸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한 패거리다. 패거리 문화에 물들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외부자들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그러니까 채널A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 합니다. 2019년 7월 14일에.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이러놓고 또 서면 답변에서 완전히 다른 말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보수색 내용에 대한 정치색이나 이런 것들은 일관된 모습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 달라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 패거리 문화에 물든 검사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최근에 서면 답변에서는 당시 검사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시대 정신과 도덕성,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추가된 보험 관련 의혹에서는 이동관 그 후보자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이제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변재일 의원실과 함께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및 납부 현황과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직장을 다니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업이 없던 이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이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료에 가입해 이제 매해 이제 19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해 온 것인데요.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 배당 소득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제 종합소득 합계가 연간 3,4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에 연간 500만 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매해 190만 원에서 400만 원가량의 지역 건보료를 냈다는 거는 한 달에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사이에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당히 소득이 많다라고 하는 반증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기게 된 셈이고 또 본인이 기타 사업소득 500만 원 넘어서면 당연히 내야 된다는 그 규정도 또 어긴 게 돼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또 아들 학폭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가 됐다면서요? 네, 이 밖에 아들 학폭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됐는데요. 2012년도 하나고등학교의 이 후보자 아들이 학폭 때문에 전학을 권고하면서도 관련 결재 문서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고는 서로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고 당시 결재 문서는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하지만 하나고처럼 학폭 관련 신고를 받은 뒤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담임선에서 자체 종결하는 것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침에 따라 학폭에서 여는 공식 절차를 밟았다면 학교는 전학 조치에 대한 결재 서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네, 저도 옛날에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 중학교에서 이 학폭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만 거의 열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되게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해서 그런 절차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고나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이 학폭 관련된 문제는 절차적으로 너무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봐도 좀 납득이 좀 안 가고 특히 하나고에서 조직적으로 이거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것 이외에 특히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거짓말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그런 검증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주로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네, 어떻게 됩니까? 이번 일정은 1박 4일 일정이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 한일 각각 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삼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추가로 한 개가 더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서가 이제 채택이 되기로 했었죠.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하나를 더 추가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이제 성과를 가시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우리 이렇게 잘 협력하고 있고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뭐 북중러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삼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 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입니다. 원칙에서 삼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네. 또 경제규범,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개발뿐 아니라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정신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가 담길 예정인데요. 삼국 공동 비전,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영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 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및 경제안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미국은
우리의 공식 입장은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따위 말을 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모든 걸 다 내어지고 있는 이상에 도대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뭘 해준다는 겁니까? 이 나라들이. 나 너무 기분 나빠요, 솔직히. 자, 어쨌든 스피릿이라고 표현될 만큼 삼국협력의 비전과 실천들을 담을 예정이다. 이게 이제 국가의 설명인데, 우리 정부의 설명인데,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영어로 스피릿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이런 거를 열심히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통령실 나머지 한 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 나머지 한 건은? 네, 아직 밝혀진 내용이 없어서요. 아직 3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이유가 있다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이제 모임을 했을 때, 회의를 했을 때 그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 그게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미국이든 일본이든 누구에게든 항의를 하는 게 없고 왜 유감 표시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물밑 접촉을 하든 대놓고 좀 얘기를 하든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그러면 같은데요. 글로벌 뭐가 되는 거 느낌이 딱 나는데요. 네. 네, 또 오염수 문제도 어제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이제 긴밀하게 그 오염수를 총선 전에 빨리 이렇게 방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방류할 거면 총선 전에 해달라. 빨리 미리미리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을 기만해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이 여당과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밖에 지금 보이는 게 없고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나 건강이나 이 어민들의 생존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한 그럼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내용은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공식 논평도 없고 뭐 얘기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뭐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또박또박 대답하시던 법무부 장관님도 계시는데 이번 건은 왜 이렇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우리 그 시청하시는 김생 영감님께서 오늘은 자제력을 잃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도 자제력을 잃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